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출발 성공 투자 어이제입니다. 정말 뜨거웠던 4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속에 끼어서 출발하는 5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과연 5월 어떨까요? 이게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확실히 이제 너무나 뜨겁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빛이 밝았던 만큼 어두울 그림자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펀더멘털 측면을 봤을 때 예년과는 다른 5월이 될 거다. 세린 메이의 반대표를 던지는 시각도 팽배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시총 6,000조라는 위험, 이제 국장의 체급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만큼 기회는 여전히 우리 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 기운 가득할 5월의 포트폴리오도 저희와 함께 고민 풀어가 보시죠. 일단 이틀 거래일 미국장 열렸고 4월 마무리도 뜨겁게 지었습니다. 미국장 마감 분위기 체린 앵커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이틀 동안 EWY ETF가 뉴욕 증시에서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5월의 첫날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쉬는 동안의 뉴욕 증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전날 7,200선을 뚫어냈고요. 이날 7,230까지 레벨을 높여 나간 한편 나스닥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25,000선을 뚫어낸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전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이란이 수정 종전안을 미국 측에 전달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라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측에서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간밤에 추가된 이란 국영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이 답변서를 전달했다. 이런 소식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그 답변서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다만 여전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 핵 협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자라는 것이 이란 측의 입장이다 보니까 평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 ISM 제조업 지수가 넉 달 연속 확장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 살아있고 수요도 강하구나 입증이 됐지만 동시에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존합니다. 가격 지수가 84.6까지 급등하면서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유가의 급등과 대중 관세가 그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기업들의 마진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추후 관련한 데이터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간밤 베센트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유가가 올 연초 레벨보다 낮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3개월, 6개월, 9개월 후 선물 가격 움직임을 보면 이미 하락 중에 있다라는 데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5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되겠습니다. 14에서 15일 이틀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었고요. 이란 전쟁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이 주요 의제가 될 거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 결산. 제가 주간 결산을 정해드리면서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라는 이 마크를 안 달았던 적이 언제였나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미증시는 계속해서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의 차트 연초 대비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4월에 정말 숨가쁘게 이렇게 달려가고 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 상승, 나스닥이 1.5%.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와 기술주들이 끌고 가는 장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승의 재료들을 쭉 정리했는데요. 빅테크, 저장장치 3총사, 전력 인프라 쪽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무엇보다 돋보였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주가 랠리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빅테크들이 CPU와 메모리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하다 보니까 메모리주들과 CPU, 인텔과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특징이었고요. 매크로 측면의 백드랍 역시도 우호적이었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이제 이날로써 12번째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해 냈습니다. 미국 증시는 원래 한 번 최고치를 깨고 올라가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기술주와 반도체가 워낙 주도해 가고 있는 강세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포션이 좀 낮으시거나 혹은 소프트웨어라든지 테마주들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최고치 랠리가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진영들로 온기 확산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가라든지 국채금리가 확실하게 내려가주는 등의 이런 새로운 트리거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주인공으로 등극했던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클라우드,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3대장 종목들의 이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40%대에서 다소 정체가 되어 있고 아마존의 AWS 점유율 중에 가운데 1등 기업에 해당합니다. 1등이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구글의 성장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에 63%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60%대의 성장률이라니 웬만큼 성장률이 좋은 중소형 기업들도 사실 60%대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고요. 이는 다르게 해석하자면 지금까지의 엄청난 AI 투자 지출이 이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시장에서는 막대한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는가 이 부분을 지금 가장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다 보니까 알파벳의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반응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어닝콜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마진율이 36.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자체 반도체 TPU 역시도 호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쓸 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들에 대한 판매까지 개시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가 추가됐다라는 면에서 또 긍정의 포인트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경이로운 정말 전방위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공개한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시총 1위에 점점 근접해가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4조 8,200억 달러, 알파벳이 4조 6,600억 달러입니다. 시총 1위 도달까지 남은 격차는 단 3%. 만약에 시총 1위를 찍게 된다면 알파벳 상장 이래 역사상 처음 있는 1위라는 점도 흥미롭겠죠. 아마존의 핵심 포인트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참 좋았습니다. 28%, 특히나 점유율이 1등인 회사가 이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라는 면에서 놀라운 수준이었고요. 자체 칩이 세 자릿수 성장을 했는데 규모는 3대 수준이다. 1등이 엔비디아, 2등이 브로드컴, 그리고 3등이 아마존, 우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체 칩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마진을 늘릴 수 있다.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면에서 아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 역시도 작용을 하면서 이번에 역대 최고 마진율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어닝콜의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메모리 가격의 급등이 오히려 좋다. 오히려 그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런 특이한 말을 좀 했습니다. 원가가 늘어나는데 대체 뭐가 좋다는 건가 들여다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메모리 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부담이 너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팅,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엄청난 자본력과 투자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빅테크의 클라우드가 승자 독식을 하는 구조가 점점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따라서 빅테크의 클라우드 수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연초 대비 등락률을 보더라도 이제 알파벳과 아마존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 AI 투자가 수익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증명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3%, 16%대 가장 크게 뛰어오르면서 이 두 기업이 유일하게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반대로 실적을 똑같이 내놨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사실 실적이 잘 나와줬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률 그리고 마진이 감소 중이다라는 점 때문에 시장이 지금은 요 수익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특히나 민감하다 보니까 주가가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 금요일장의 분위기 좀 들여다볼게요. 우리 장에 힌트가 될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어서요. 애플이 실적을 내놨고 매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죠. 중국 부문에서의 성장, 서비스 부문도 강했습니다. 거기다가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주가의 반응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고요. 물론 아쉬운 점을 찾아보자면 아이폰 매출이 미스가 나기는 했는데 이게 수요가 약해서가 전혀 아니고 수요는 너무나 강력한데 칩 공급이 부족해서 못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퀄컴도 사실 이날 하루의 흐름만 놓고 보면 재미없었습니다만 주간 기준으로 19%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오픈 AI가 이제 처음으로 휴대폰, 스마트폰을 출시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AI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본격적으로 AI가 온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하드웨어 교체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하드웨어들에는 반드시 퀄컴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면에서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샌디스크 실적 참 잘 나왔습니다. AI 에이전트 덕분에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고 2027년도 물량 3분의 1 이미 완판이 됐다라고 합니다. 마진율, 가격 협상력 좋아지면서 78.4%로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샌디스크는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연초 대비 상승률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달리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도주의 포지션을 지켜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날 마이크론의 동반 상승까지 함께 나타냈던 만큼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지켜봐야겠네요. 희재 앵커가 우리 증시의 투자 포인트 이어갑니다. 네, 미국 마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뜨거웠던 4월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 AI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의 마지막 거래일로 돌아가 보자면 4월 마지막 거래일은 4월 한 달로 봤을 때 그 뜨거웠던 분위기 대비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강 후 약의 패턴을 그리면서 장 초반에 시가에서 고점을 형성하며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던 우리 증시였었는데요. 6,750포인트를 시가 수준에서 고점을 형신한 코스피가 거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장중 11시경에 외국인의 매도까지 소화해 나가면서 장중 저점 6,600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건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시고 계시는 이 WTI의 차트가 29일부터 30일 그리고 5월 초순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29일, 30일 우리 시장 마지막 거래일에 반영됐던 그 구간 오전부터 해서 고점을 경신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의 재봉쇄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고요. 미국의 군사령부에서 새롭게 이란과 관련돼서 새로운 군사 행동과 관련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전해지면서 이런 악쇼스의 보도까지 영향을 주며 유가가 크게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이 구간의 브렌트유도 다시 한번 120달러 선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막판에 다시 한번 이런 부담감까지 더해졌었죠. 4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30% 넘게 올라가면서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다시 한번 닷컴 버블 이래로 1,200포인트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은 언제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마지막 거래일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집니다. FOMC의 매파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의 견조한 AI 캐펙스에 대한 기대감들은 장 초반의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발목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4월 한 달을 돌아보자면 한 달 동안 코스피는 30.6%의 한 달 상승분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13.3%의 상승 움직임으로 대대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일봉상으로 잠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고공행진을 하며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는 앞에 매물대가 없는 사상 최고치의 영역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도 새로운 최고가 기록인 6,750선을 썼고요. 한 달간의 기록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매수하긴 했지만 매수 여력이 막판으로 가면서 거의 다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에는 1조 원 정도의 매수에 그치는 모습이었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그래도 9조 원 정도 코스피를 담아가는 모습. 한 달 동안 개인의 경우에는 3월 굉장히 사고 파는 움직임 속에 저점 매수가 들어왔던 개인이잖아요. 4월의 경우에는 15조 원의 매도로 한 달을 마무리했다. 반대로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와 개인의 저점 매수가 있었던 한 달이었다라고 보면서 5월의 종목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자, 섹터별로의 움직임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면 이 전강 후 약의 패턴에서 거의 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리고 저점 음봉의 길이가 아래쪽으로 길어지면서 조정을 받았던 쪽은 반도체 그리고 건설과 원전, 화장품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가의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과 함께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날 장에서는 GS건설의 실적 발표와 함께 8%가량 조정을 받으며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함께 조정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2%, 노사 갈등 움직임 속에 하이닉스는 낙폭이 깊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23만 전자라는 새로운 기록을 4월 마지막 거래를 썼고 나서 음봉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팔았고 개인이 담는 모습 이어졌고요. 유진테크와 PSK,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와 함께 같이 올라갔었던 그 밸류체인 단에서 낙폭을 더 크게 형성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특징이겠고요. 소비단에서 화장품과 여행이 최근 4월 한 달 동안 분위기 좋았었잖아요. 5월에 연휴 기대감도 반영을 했었는데 이날은 LNC바이오가 개별적인 이슈인 ECM과 관련돼 인체 조직 관련한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엮이면서 투심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9%가량 낙폭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지지했었던 121선이란 중기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었고요.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까지 내려앉는 모습 속에 오늘의 저점 매수 유입이 되며 진정될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장인 APR, 달바글로벌 함께 빠졌고 서부 T&D, 롯데 관광개발 같은 호텔과 관련된 종목들도 5월 연휴 직후에 어떤 출발을 보일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4월 마지막 거래일의 하락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상승세를 유지한 데에는 5월에도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전력, 로봇, 광통신입니다. 전력의 경우에는 산일전기가 호실적과 함께 이제 블룸에너지 수주를 따내면서 새로운 밸류체인에 등극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전력설비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선도전기, KBI 메탈 상한가로 마감 지으면서 그 전날의 뜨거웠던 분위기를 고스란히 이어받는 모습이 이틀째 이어졌고요.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대한전선이 이번에 소재단, 그러니까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대한전선도 9%의 상승, LS도 8% 올랐고요. LS 마린솔루션까지 상승세 유지가 됐습니다. 젠슨 황의 장녀인 메디슨 황 이사의 이 두산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협력한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두산 로보틱스를 이끌었고요. 나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협동 로봇 안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종목인데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LG전자처럼 그동안 로봇 관련 종목 안에서도 계속해서 고점 랠리를 이어갔던 대장인 로보티즈와 다르게 소외됐던 종목들 안에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은 하나의 괄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광통신 종목들이 그간 많이 쉬었었는데요. 미국의 루멘텀, 코이런트 조정받는 구간 안에서 우리 종목인 솔리드와 RFHIC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지한 움직임 안에서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들 섹터들 4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희비가 교차했지만 4월 한 달 동안의 움직임 속에 시장 대비 비교적 견고했던 섹터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들 주도주의 움직임들이 5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서 전력주들은 5월에도 아주 강한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열렸었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에서 언급된 전력 관련된 기대감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4월 한 달 동안 좋았던 이유를 살펴본다면 실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주, 그리고 이를 또 뒷받침하는 하나의 내러티브, 그 모멘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에 소화했던 실적을 본다면 변압기 3대장의 경우에는 효성중공업, LS일렉, HD현대일렉 모두 다 컨센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조금은 아쉬운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고점을 경신하면서 오름세를 보여줬고 효성중공업은 황제 오브 황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이제는 400만 원 돌파 그 이상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을 이끌고 있는 건 신규 수주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효성중공업은 1분기 동안에만 신규 수주가 그 전분기 작년 4분기보다 100% 증가한 수준을 보여줬고요. 북미 데이터 센터 향 초고압 이 변압기 프로젝트가 한몫을 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같은 기간 151%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고요. LS 일렉트릭도 지난 4분기에 이어서 1분기부터는 서서히 북미 프로젝트의 수주가 찍히기 시작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쪽에서도 북미 데이터 센터의 투자로 지금 전력이 계속해서 부족한 움직임 속에 북미 시장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 시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몸값이 귀해지면서 가격 인상, 이것은 수익성 개선이라는 추가 마진 확보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는 리드 타임, 그러니까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는 귀한데 빠르게 짓지 못하는 이 리드 타임 때문에 지난번 투뉴 때 전해드렸다시피 SOFC, 이 비상 발전기 같은 전력 원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한 차례 더 주목을 받았던 건 산일전기와 대한전선인데요. 이들 종목들은 초고압 변압기, 이 3대장이랑 다르게 특수 변압기와 구리 쪽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산일전기는 554억 원 이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 말씀드렸던 대로 블룸에너지향 수주를 따내면서 새로운 이 블룸에너지에 밸류체인에 들어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날 LS 일렉트릭이 블룸에너지의 수주를 따내면서 밸류체인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으로 고점 경신이 나왔던 것과 비슷하게 이어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일전기, 대한전선, 그리고 두산퓨얼셀, LS그룹, 일진전기 모두 다 신고가의 움직임 속에 보시다시피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블룸에너지 실적이 있었잖아요. 한 주 동안 블룸에너지도 신고가 행진 이어졌는데 새롭게 이들 밸류체인에 들어간 이 두 종목의 고점 랠리는 계속적으로 업사이드가 열릴지 여부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날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도 시장의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확정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한판으로 한 번 더 보고 가시죠. 57조 2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이 이달 초에, 그러니까 지난달 초에 발표가 됐었고요. OPM은 42.8%. 사실 SK하이닉스의 70%, 엔비디아의 60%라는 OPM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이 DS의 66%도 이제는 꽤나 키높이가 맞춰지면서 눈높이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DS 부문에서만 53조 7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모바일 가전 쪽으로 3조 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4천억 원, 하만에서는 2천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단연 반도체에 집중이 됐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여기에서 나올 추가적인 컨퍼런스 콜에서의 응답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딱 5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HBM, 메모리 안에서도 계속적인 강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였는데요. 다행입니다. HBM4 매출은 이제 3분기부터 전체 HBM 매출에서 50%를 넘어갈 것으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E 탄탄하게 매출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답으로 확인했고요. HBM4E 그 다음으로 6세대의 경우에는 2026년 이달 이번 4, 5, 6 2분기부터는 첫 샘플이 출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HBM4E로 이제 전환이 된다. 한화비전, 한미반도체 같은 TC 본더 장비 쪽으로 이제 곧 납품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이 두 종목이 장중에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메모리 단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이 어느 정도이냐 했을 때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쇼티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답을 받아냈고요. 2027년 내년도에는 꺾이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이 쇼티지는 올해보다 더 심화될 거다. 이미 빅테크 같은 기업들 안에서 장기 계약을 따내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파운드리 단에서는 오토, 로보틱스 같은 고객들 2나노, 4나노 공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긍정적이었고요. 흑자 전환 시기가 명확하게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1분기에는 흑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지금 CPU 밸류체인과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루멘텀, 코이런트 투자 소식과 함께 이들 밸류체인도 한 차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미 삼성전자도 이제는 이 연결 측면 에서 CPU 기업들과 논의를 활발하게 이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실리콘 포토닉스 소자 CPU 기업들과 연결을 이어가면서 삼성의 큰 그림으로는 로봇의 두뇌는 삼성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신경망 측면에서는 이 광통신 기업들과 협업할 그림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컨퍼런스 콜에서 전해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다시 한번 통신 장비단이라든지 LF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한 차례 주목받는 모습이었었고요. 마지막으로 로봇주들이 컨퍼런스 콜과 연계지었을 때는 주가 반응이 가장 좋았던 쪽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적으로 우리 개발하고 있고 제조용 로봇에서 홈 리테일까지 확대할 거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품 내재화 그리고 더불어서 국내 업체들을 협력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부품단에서 아즈넥스텍 같은 종목이 급등하면서 두 자릿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네, 옆에 나오고 있는데요. 나우 로보틱스도 상한가라든지 또 두산 로보틱스는 개별 이슈까지 안아가면서 상승 움직임을 탔습니다. LG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는 로보로보, 삼성과의 기대감, 아즈넥스텍 이들 종목들의 오늘 연속성 확인해보죠. 네, 어닝 시즌 발표편으로 갑니다. 정규장 분위기를 애프터까지 이어받았는가? 애프터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던 종목들 안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썼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LNF는 장중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해석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였다라는 측면에서도 같이 담아봤습니다. 일단 1분기 넘버만 놓고 봤을 때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적자 지속이었습니다. 하이니케 분기 최대 출하를 기록했고 가동률 측면에서도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단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금 ELB 발행 같은 회계상 측면에서 손실로 찍히면서 적자를 이어갔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지금 300%가 넘는다는 점은 재무상으로 부담이다라고 꼽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이끌면서 3개 분기 연속적인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LNF에 대한 평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에서 올랐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종가 기준에서는 애프터에서 서서히 낙폭을 줄여가면서 마이너스 4%까지 줄였다는 점, 그리고 증권사의 호평이 나왔다는 점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오토에버와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컨센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오히려 애프터에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번 주 수요일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단에서 성장세가 둔화됐을 이번 실적의 아쉬움을 이끌어줄, 오히려 깨워줄, 회복할 만한 성장 모멘텀이 이번에 발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FLNG 수주 가시화 국면이기는 한데 이번에 컨센을 살짝 밑돈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마이너스 3%, 애프터마켓에서 약세 흐름 이어졌고요. 반면에 LX 하우시스 예상 밖으로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실적에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던 쪽으로는 정말 그야말로 급등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459억 원으로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B2B가 아니라 B2C 쪽에서 자재 거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서 지금 5만 7천 원으로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6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의 급등으로 애프터마켓 거래 많이 실렸는데요. 6만 원 기록해 본다면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많습니다. 오늘장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LG생활건강도 정말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종목인데 컨셀을 111% 정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빨간 표시로 하지 않은 것은 중국 법인의 흑자, 면세 쪽의 QOQ의 증가를 나타내긴 했지만 이것이 연속성을 가질까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아직 물음표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TP 상향조정 리포트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 체크 필요하겠고요. FNF는 중국 쪽의 매출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목표가 1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이들 종목 안에서의 반전의 드라마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시간 허락한다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증시는 앞서 체리냉커가 잘 정리해드렸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두 자릿수 15%라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만선을 돌파하면서 역시 10% 이상의 한 달간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마지막 거래일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것과는 다르게 마지막 거래일 이틀 연속 유가는 떨어졌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소 안정화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제약바이오 분위기 좋았습니다. 빅테크의 경우에도 알파벳, 아마존 중심으로 해서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메모리와 AI 인프라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 내용입니다. 애플이 좋았기 때문에 이 애플 부품주들 지켜보자라는 내용들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LG이노텍이 60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애플의 강세 움직임이 다시 한번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LG이노텍의 움직임까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고요. 퀄컴, 샌디스크, 시게이트의 강세, 인텔, 마이크론까지 오늘 반도체에 힘 받아갈 내용들 많다는 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시는 올랐는데 곳곳에서 갈등은 지속된다는 점은 다소 부담 요인이라서요. 방산 한 번 더 체크하고 가죠. 지금 이란, 파키스탄을 통해서 협상안을 전달했고요. 9가지로 기존의 14가지의 협상안에서 욕심을 많이 줄였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현실 감각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전쟁 배상금 크게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미군 당장 철수해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이 이스라엘 선박은 모두 다 배제를 하는 새로운 관리법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고려해볼 텐데 수용은 상상하기 어렵다. 바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이 도발할 경우 군사 공격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들은 이런 새로운 전쟁과 관련돼서 공격에 대한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가 안도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기 때문에 혹시 미중 정상회담 이달의 가장 큰 이벤트인데 이 일정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들도 있는데요. 일정대로 진행한다. 그래서 미국의 수송기가 지금 중국에 도착했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이런 제안들을 제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움직임들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의제를 따내려는 미국의 꼼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쿠바를 공격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유럽 안에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가장 많은 쪽이 독일이거든요. 독일에서 미군 5,000명 이달부터 철수한다라는 내용들까지 전해지고 있고 그 배경이 이란전에 비협조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주한미군이 많은 쪽이 우리나라인데요. 일본, 독일, 한국 이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 오늘 방산주들의 변동성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력 안보라는 프레임에서는 방산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지상전의 강자인 현대 로템과 S&T 다이나믹스 전차 쪽의 경쟁력 있는 쪽만 좋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항공우주도 낙폭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점에서 마지막 거래일에는 반등을 줬기 때문에 오늘의 방산 움직임도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황 측면에서는 사실 불편한 내용들은 미국, 이란의 출구 전략이 불투명하다는 데 있고요. 유가가 다행히도 소폭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속보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이제 현지 시간 4일부터 미국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호송할 거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아직 막혀 있기는 한데 한국 이 선박이 유조선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의를 받아서 통과를 했다는 내용이 주말 사이에 들렸고요. 이제 이달 초에 현대 오일뱅크의 유조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달 초에 이번 주가 되겠죠. 아마도 이제 한국에 도착할 거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감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내용들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거래 이제 박 시작이 됐을 텐데 증산 내용까지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WTI가 더 내려갈지 여부는 확인 필요하겠고요. AI 반도체 측면에서는 앞서 미국 증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장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높습니다. 게다가 5월 초에 발표됐던 수출단에서도 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 300억 달러를 넘는 수출이 이 2달 연속 나왔습니다. 다만 3월 대비로는 조금 떨어졌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SSD 수출이 매우 좋았다는 점은 4월 수출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시티그룹에서 삼성전자의 TP를 하향 조정한 점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2차 전지단에서는 지금 유럽 차에 관세 부과할 거야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고유가 때문에 유럽의 3월 전기차 판매, 중국의 3월 전기차 판매, 게다가 4월 3대 전기차 수출까지도 중국 쪽에서 데이터가 살아나고 있는 점은 유럽 쪽의 자극, 미국 쪽에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이 체크해드리고요. 로봇 쪽에서도 메타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어셔드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에 이어서 메타까지도 자체적으로 로봇의 이 경쟁력을 따내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량 양산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피규어가 드디어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소외됐던 두산로보,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지 로보티즈 같은 4월 내내 시세를 주도했던 종목 안에서 강세가 나올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3만 전자에서 마주한 이 변수를 삼성전자는 어떻게 소화하게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리스크 5월에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고 있고요. 시티그룹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DS, 앞서 보신 것처럼 영업이익률 60%를 넘어서는 이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 만약 이 요구가 관철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임직원들은 1인당 6억 원이라는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이 DX 같은 모바일 쪽이나 다른 디스플레이 쪽의 이 노조위원들은 만족할 만한 요구안이 나오지 않아서 이 노조 안에서도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노노 리스크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에만 한 3,000명 정도가 탈퇴했다고 해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는 확인이 필요할 텐데 일단은 이 내용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그룹에서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성과급 충당금의 영업이익이 한 10%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 인건비성 비용이 앞으로 이익을 끌어내리는 실적 노이즈로 발생할 수가 있다. 이미 하이닉스도 성과급 충당금 영업이익 10% 수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터라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EPS 추정치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다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26년, 27년 연간 추정치에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는 추정치도 낮추고 TP도 낮춘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게다가 5월에는 삼전닉스 2배 ETF까지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올라갈 땐 좋지만 내려갈 때는 웩도독으로 이런 ETF 수급이 현물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점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5월 전략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매크로는 혼재하고 그럼에도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투자 확대는 지속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화되고 있는 주가 움직임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답은 영업이익률 차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글이 그리고 아마존이 올라가고 있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하면서 빅테크 다 같이 캐펙스를 늘리지만 그 안에서 주가가 달라지고 있는 점은 바로 이 영업이익률 차이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도 이 측면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 주도주 안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을 주목하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52주 신고가인데요. 나머지 검정으로 표시된 종목들은 아직 신고가 돌파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익률 좋아지는 종목들 오히려 기회가 있을지 봐야겠어요.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이 좋아지고 있는 건 그 다음 분기에 OPM,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좋아질 거라는 그림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 5월에도 주도주로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 포트에 반드시 필수품이 될지도 확인 필요하겠고요. 주간 일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측면에서는 휴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가 좀 한산할 수 있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이번 주 말에 4월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됩니다. 그리고 TSMC의 4월 매출도 발표되기 때문에 반도체 가지신 분들 전체적으로 국민주의이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 실적 측면에서는 팔란티어와 AMD 핵심이고요. 노보 노디스크도 지금 일라이릴리의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움직임 한 번 더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와 그리고 엔터주들, 방산,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이제는 종목 장세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 넘치는 종목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이 따라가 보시죠. 섹터 브리핑으로 가겠습니다. 미나앵커, 제약바이오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5월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동안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섹터들은 한 번씩 빛을 다 받았던 것 같은데 유난히 가지 못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인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이때부터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4월에는 AI실 학회가 있었다면 아스코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는 많이 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오나 이것이 아마 핵심적인 궁금증이 될 겁니다. 이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긍정적인 쪽과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라든지 IT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바이오가 움직여줘야 한다는 코멘트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세한 코멘트를 먼저 살펴보신다면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에도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큰 바이오 업종에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4월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코멘트 나왔고요. 5월과 6월 글로벌 주요 학회가 연이어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바이오주 투자 심리 회복이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코멘트가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AICR 학회 다음에 아스코 2016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5월 이제 후반부에서 6월 초에 학회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주가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5월 첫 거래일부터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정은 5월 29일에서 6월 2일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핵심 키워드는 정밀 의료의 가속화라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최적의 약물을 찾아주는 기술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이제는 선제적 대응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치료법을 만들어내고 발굴하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이라든지 세포치료제 분야를 강조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 두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초록 채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에서 힌트를 찾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분야를 공략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포치료제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키워드는 카티 치료제가 있겠죠.
아스코 2016에서의 관전 포인트도 세 가지로 추려봤는데요. 먼저 초기 치료 단계로의 확장이라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말기암 위주로 기업들이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플랫폼을 만들어내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수술 전후로 보조요법 등 초기 단계에 적용이 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업, 이슈가 나온다면 그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용요법의 진화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었는데요. 이 면역 관문 억제제, 키트루다 같은 이런 억제제와 관련해서 차세대 기전의 병용 시너지 입증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차세대 모달리티 부분인데 ADC 분야, 세포치료제, 카티치료제 같은 이러한 분야, 그리고 프레임 표적 치료제 등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흐름도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카티치료제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ADC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AACR 학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키워드고 작년부터 빅파마 기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각이 될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 딸려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4월 AACR 학회에서는 기대감이 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5월 아스코에는 그 기대감을 검증시켜주는 관문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전임상 초기 임상 데이터로 기업 가치의 첫 단서를 제공하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국내 바이오텍 POC 데이터, 그러니까 임상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AACR 학회에서 확보를 했고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던 만큼 향후 파트너십과 기술 수출에 대한 이 반석을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감이 꺼졌다고 한들 5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아스코 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대감을 검증하게 될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임상 성과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환자 대상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스코 2016이기 때문에 상업화 가능성과 기업 가치가 구체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아스코 2016 라인업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이젠셀, 지아이노베이션, 루닛, 보로노의 유한양행을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바이젠셀과 지아이노베이션, 루닛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탑3 기업이라고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구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특히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림프종 이상 결과와 관련해서 구두 발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4월 AACR 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구두 발표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번 아스코에서도 바이젠셀이 구두 발표를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 분야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건데 이 구두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검증된 연구에만 주어지는 기회인 만큼 예의주시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아이노베이션과 루닛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트루다 병용 일상 데이터와 관련해서 주요 관전 포인트가 짚히고 있는 만큼 애로에 대한 기대감도 한 번 더 높여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닛스콥을 사용을 해서 연구했던 결과들이 대거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세 가지 기업들 중에서는 최근 들어서 루닛 쪽으로 수급이 가장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본다면 루닛에서 지금은 조금 더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세를 연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체급도 이 루닛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쪽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로노이도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놓았는데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4월 AICR 학회에서 핵심 파이프라인인 VRN11 차세대 폐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임상 일상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데이터가 매우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스코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짚히고 있는 건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리스키한 부분은 지금
지금 그 공백이 크지 않습니다. ALCR 학회에서 아스크로 넘어가는 게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유의미한 데이터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긍정 회로를 돌려본다면 에로에 대한 소식이 이번 아스코에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로노이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은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파트너사인 존슨앤존슨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뭐 추가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지 리가켄바이오와 함께 엮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발저치를 따라서 과거 주가 패턴 분석해보며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학회 전에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기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학회 전 뭐 2, 3개월 전부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초록 공개 전 한 달 전부터 그 기대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이 거의 한 달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4월 21일에 초록 제목은 공개가 됐지만 본격적인 초록 본문이 공개되는 시점이 5월 21일이기 때문인데 이때 대다수의 초록 본문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을 기점으로 그 전부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회 기간 중에는 임상 결과를 담은 본문이 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학회 도중에는 또 기술 수출이라든지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그 전후로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정말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잘 움직이지 못해서 바이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학회 모멘텀이 6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안고서 다시 한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